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흐름입니다. 여전히 두려운 구간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어제보다 다시 수치가 내려온 모습이죠. 오늘은 2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가 지나면서 우리 시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이 공탐지수에도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지금 우리 시장 하방에 어느 정도 경직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요. 조금 더 멀리 내다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이 참여자들이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섣부른 움직임보다는 신중한 접근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온체인 데이터들은 또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오늘도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가져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 지표를 살펴봤었죠.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미국 내 투자자들의 심리 같이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간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했을 때는 이 양수 구간에서 프리미엄 지표까지도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미국 내 투자자들의 심리도 같이 밀렸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음수 구간 안에 머물러 있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 펼쳐지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밀렸던 때도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올라왔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올라왔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은 확인됐다라는 데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경계감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음수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여러분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통해서 이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내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특히나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TF의 흐름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연 양수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데이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결제 약정 가져왔는데요. 불과 이틀 전에 살펴봤을 때는 미결제 약정이 이전보다 오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사이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 내려간다는 건 차익 실현을 했든 손절을 했든 앞으로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이 물량들을 조금 정리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산 물량들이 조금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가격의 변동성이 적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포지션을 정리했다. 그만큼 조금은 구간이 해성해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격 변동이 나타날 때 그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타날 가격 변동성에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부터 미리 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결제 약정이 저점을 찍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볼까요? 자, 1시간 전 대비해서 그래도 비트코인은 일단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05% 상승하면서 64,600달러 이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는 63,000달러대까지 약간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힘을 내주려는 모습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그리고
XRP는 소폭이지만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약간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솔라나는 그래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조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을 넘어 내일 그리고 주말까지의 흐름을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이 미국과 이란의 공식 서명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일단락이 되면서 거시적인 부분들이 하방 압력을 지워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이저 코인들이 이에 화답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까지 꼭 주말까지 예의주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은 내일의 코인에서 받아가 보셔야겠죠.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시장 진단 들어가 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계속해서 열려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 주말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이제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이제 최근 급등락한 코인 그리고 히든 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빅 위크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지만 목요일까지 오기까지도 정말 힘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또 미시적인 게 아니라 거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 초반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였죠.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이제 미국과 이란이 진짜 협상한다, 금요일에 서명한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도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좋았던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거는 좀 기다려 볼 만한 이슈겠죠. 일단은 이제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이제 타결하게 되면서 이제 내일 서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2K, 3K 정도의 반등이 충분히 나와준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 기대감이
혹은 호재가 소멸되면 네. 결국에는 저는 시장의 하락이 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초부터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협상을 하게 되면서 반등은 충분히 했지만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게 보는 부분들이 네. 일본 금리 인상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FOMC 같은 그쵸. 경우에도 매파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지금 호재랄 게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소멸되고 나면 오. 실제로 시장에 어떠한 반응이 올지 또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자체만으로 시장을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기대감 소멸을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일단은 월요일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 잠깐이었지만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어떤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전략들도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진행되면서 또 갑자기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던 거는 유가가 아닐까 싶어요. 유가가 거의 전쟁 발발 당시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가가 우리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뭔가 지금 지정학적 뭐 이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뭐 당장 올라가고 뭐 하락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주요 저항 구간, 이 변곡 구간이라고 하죠. 이 변곡 구간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 혹은 주요 지지 구간을 지켜줄 수 있는지가 중요를 한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이 비트코인의 변곡 구간이 67.4K거든요. 그러니까 이 67.4K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이러한 협상의 이슈가 있고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67.2K의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재차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이 주요하게 뭐 엄청나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다 협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기대감 소멸이거든요. 오. 이제 앞으로는 뭐 어제 뭐 내일 서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저는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 기대감이 소멸되게 되면 점진적으로 매도세 볼륨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가 재차 하방을 테스트하러 가는 게 제 시나리오고 그리고 그 하방은 전 42K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이기를 우리가 조금 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자리 4도 무시무시한데 40대에서도 그 초반대를 바라보고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주 초반에 들려왔었던 호재들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반짝 잠깐 작용하고 사라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제유가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던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도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서명이 진행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된다면 국제유가는 여기에서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는 쪽은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방 압력을 작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의 변수들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한시름 덜었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으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전과 같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같은 우려감은 많이 안 나타나기는 하지만 앞으로가 조금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일본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상을 좀 했던 바인데 이제 우리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둔 게 네. 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본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도 그렇다고 할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대신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 예. 지금 우리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크립토 시장에 유동성이 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 금리가 3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이 신흥국 자산들을 매도하게 되고 엔화를 조금 사기 시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엔화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랐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엔화를 다시 되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크립토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이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장이 오려면 이 유동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제가 뭐 현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상승만 계속 바라보겠죠. 네. 예, 그거는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보려면요,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저도 어느 정도 들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2K까지 열어두자.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 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내려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전문가님의 의견대로 가능성은 늘 열어둬야겠죠. 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진짜 그 가격이 됐을 때 차이가 정말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왔다면 그때를 정말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려갈 때 그냥 두 손 놓고 있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미 어느 정도 내 자산이 물려있기 때문에 밑으로 아무리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투입할 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 기회가 와도 알지만 못 잡는 그런 또 속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거시적인 내용들도 다 짚어주고 있으시고요. 계속해서 가능성 밑으로 열어두자 경고성 메시지까지 주고 있으십니다. 이런 거 너무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저희 방송 통해서도 챙겨가시고 정보방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이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비를 해봐야 된다. 다시 한번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하면 일본보다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미국이었겠죠. FOMC가 종료가 됐는데, 자, 케빈 허시 의장의 첫 FOMC였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충격이 오고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항상 이 FOMC라는 것 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에너지 충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3년 동안 최고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연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사실 있고. 희망만 심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왔는데 난 무조건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그것도 이제 같긴 해요. 미친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매도세가 조금 붙으면서 조정이 나왔었죠. 나왔는데 일단은 이 케빈 허시의 이제 입장을 보면 그냥 이제 지표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이제 조금 시장에는 아무래도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파월 의장이랑 뭐 비슷한 말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요 데이터들을 보고 나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리 인상까지 열어두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실제로 뭐 그런 부분들이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케빈 허시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본인만의 철저한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혹은 동결을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케빈 허시가 이번에 첫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을 종합적으로 되짚어보면 이제 연준은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힌트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만 놓고 보더라도 점도표에 케빈 허시는 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도 굉장히 간결하게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 누가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우리는 연준의 무언가
누군가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기보다는 경제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발언들을 참고하면서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와도 아니야 금리 인하 한댔어 라고 넘긴 부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경제 지표가 다시 한번 예전만큼 큰 파급력을 자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지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까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케빈 허쉬의 첫 FOMC는 종료가 됐으니까 이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 시장에 퍼졌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를 조금 정리하는 내용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되게 좀 힘겹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가장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종전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 지속 여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유가가 하락을 계속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조금은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있었던 FOMC 이 연준 스탠스를 봤어야 되는데 일단 조금 매파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불확실한 걸 싫어하죠. 그러면 매수할 이유가 없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이 매수세가 붙고 매도세가 붙는 것도 아마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누구는 사고 누구를 팔고, 그러니까 이게 힘겨루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67.2K까지 갔다가 또 세력이 끌어내리네 이게 아니라 그냥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세력은 지금 뭔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뭐 일봉 종가 마감이나 혹은 월봉 종가 마감을 보고 이 세력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매수세나 매도세가 강하게 붙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뭔가 매도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본 금리 인상 이후에 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여부가 조금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금리를 인상했다 보니까 얼마나 좀 매도세가 붙을 것인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종전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고 했던 얘기가 진짜였구나라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일단 종전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 반짝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장 자체에 어떤 것들이 하방 압력을 가하는가, 여기에 지금 투자자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종전이 된다고 해서 지금 금리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에 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모두 벗어던지는 그 순간에 우리 시장의 숨통이 트일 거다. 여러분도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전략들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거시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항상 짚어주고 있으시니까요. 저희 방송도 늘 함께 하시고 정보방 안에서는 방송 시간 아닐 때 내용들까지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을 둘러싼 얘기들 나눠봤으니까 이제는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섹터든 뭐든 우리 시장에서 조금 알아야 될 개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덱스의 개념과 구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일단 덱스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중앙 운영자가 없이 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얘가 왜 등장을 했냐면요. 이 기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정을 생성하고 그리고 뭐 KYC 인증을 하고 거래소에 이제 뭐 자산을 입금하고 테더를 입금하든 원화를 입금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쵸. 이 덱스는 지갑 연결 그리고 입금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내 코인은 내가 보관하면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 이 덱스의 핵심 철학이고요. 그래서 이 중앙거래소가 매수자 그리고 거래소, 매도자의 구조인데 이 덱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 그리고 유동성 풀, 매도자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뭔 소리 하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빨랑 넘길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동성 풀이 뭔지를 보면 오. 일단 이 중앙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매수자, 거래소, 매도자의 구조인데 이 덱스는 매수자, 유동성 풀 그리고 매도자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동성 풀은 우리가 덱스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치해둔 자금 창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BTC가 100개, USDT가 1000만 달러를 여러 투자자가 풀에 예치를 해놓으면 사용자는 다른 거래 상대방을 찾지 않아도 이
풀과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덱스 코인들이 나온 이유와 이 수익 구조를 한번 보면 네. 덱스는 거래할 때 수수료를 받아요. 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량 100억 달러에서 수수료 0.3%라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덱스들은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니스왑, 주피터, 레이디움, 그리고 팬케이크 스왑, 그리고 에어로드 론 파이낸스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 덱스 코인 가치가 오르는 원리 자체가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이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토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름을 들었을 때는 친숙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뭔가 코인들마다 조금 특징이 나뉘나요? 일단은 이제 뭐 이 안에서도 코인들의 특징이 좀 나뉘는데 이더리움 진영으로 보면 우리가 유니스왑이 있죠.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 최근 4일 동안에 40% 정도 상승을 와.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진영을 보면 주피터랑 레이디움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밈 코인이 좀 거래량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한 성장세로 조금 보이는 영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진영을 보면 이 에어로드론 파이낸스가 있는데 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간에 자금 유입 기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 시장이 조금 화랑이 될수록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강세장 후반부에는 이 덱스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코인 시장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이 탈중앙화 거래소와 관련된 토큰들 같이 불붙은 상승률을 자랑한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강세장이 오기 전에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놓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나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뭔지부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이 간략하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궁금증이 해소되시지 않았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안에서는 방송에서 못 다들은 얘기들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정보방도 100%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개념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한 주 동안 어떤 코인들이 급등락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급등 코인 만나봐야겠죠. 자, 요즘에는 시장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코인이 반짝하더라도 또 금세 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게 올랐을까요? 일단은 이 플라즈마라는 코인인데요. 7일 동안 한 62% 정도 상승을 했고, 네. 얘는 이제 섹터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이고, 일단 구조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에 특화된 레이어 1이고요. 그리고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목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급등했냐를 보면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내러티브가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눌림이 강하게 나오다 매도세가 붙었었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매수세가 올라오게 되면서 이 급등 코인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각각의 저항들이 많이 존재할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재차 눌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재진입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였으면 1차 진입을 요 정도 지지 라인에서 진입을 해볼 만하겠죠. 분할 매수로. 그래서 뭐 한 122원 정도에서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전 고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약간 저항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조금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뭐 투자의 관점에서 항상 보게 된다면, 아직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 생태계 규모가 조금 제한적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 체인 경제가 지금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용량이 기대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투자의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단타로 접근하는 게 좋은 코인이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요즘 시장에 어느 정도 맞는 코인이었다라고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인도 한번 보시죠. 이 코인은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야. 아니면 이제 놓아줘야 되는 코인인가요? 얘는 잘 가네요, 맞죠? 일단 월드코인인데요. 8일 동안 67% 상승했습니다. 얘는 이제 AI 인증 인프라인데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AI 확산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조금 거래량이 계속 붙고 있어요.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충분히 눌림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을 해볼 만한데 이 눌림 구간이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 저는 지지 라인에서 들어갈 것 같고 손절도 좀 빨리 잡을 것 같아요. 일전에 우리 저스트 네. 기억나시죠? 저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뭔가 얘는 좀 눈여겨봤다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뉴스에 따라서 급등량이 큰 코인이고 엉덩이가 가벼운 코인이기 때문에 네. 뭔가 투자의 목적으로 뭐 우리가 길게 2년이고 10년이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코인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급등락 코인들은 무조건 단타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급등 코인으로 월드코인까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보내줘야 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시겠지만 눌림목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급락코인 만나보겠습니다. 자, 급락에서 조금 기회 잡으시려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단 저트라라는 코인인데 5일 동안 3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용 블록체인 인프라인데요. 일단 왜 급락했나를 보면 AI 그리고 RWA로 유동성이 조금 뺏겼어요. 뺏겼기 때문에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우리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면 이게 차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세 볼륨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뭐 이 저트라는 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뭐 요 지지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이 지지 구간이 무너지게 되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곤 있지만 이 구간이 다시 무너지게 된다면 좀 급락 가능성 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얘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타점을 노려보기보다는 네. 앞으로 이 코인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정말 유동성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트라 지금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하셨던 분들 지금은 조금 경계해야 될 때다 말씀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코인에 섣부르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탄탄함이 확인이 되는 코인들 전문가님이 히든 코인으로 잠시 후에도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이런 코인들 통해서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락 코인들 통해서 우리 시장의 약간의 트렌드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한 차례 조금 밀렸고 여기에서 다시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인데 전문가님은 단기적으로는 어디로 지금 열어두실까요? 일단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변곡 구간인데요. 이 변곡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변곡 구간을 돌파하거나 무너지게 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변곡 구간이 돌파되거나 무너지게 되면 이 매도세와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금 수렴을 하고 있다가 매도세가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죠. 네. 올라오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눌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하단의 변곡 구간을 보면 지금 저는 64K가 무너지면 조금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63.7 정도가 또 다른 변곡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지 구간은 6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서서 할 때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제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재차 하방을 내려가는 가능성이 높다. 올릴 거였으면 진작에 올렸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83K를 갔을 때 이렇게까지 무너졌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반감기 그리고 다시 12만 불을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만약에 이 40K 혹은 50K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12만 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물론 있죠. 한 10년 뒤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1년이고 2년 동안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장이 와도 12만 불을 다시 한번
가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님이 역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1차적으로는 63.7K가 무너지는지 아닌지 이 여부를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2차적으로는 62K 그리고 그 밑으로는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주말까지 횡보를 하면서라도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는가,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장 안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은가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었죠.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이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또 기초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어떤 내용 가져오셨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일 것 같아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기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여러 가지들을 보고 보조지표들을 보고 캔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시면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기초 파트 핵심 정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조지표가 왜 필요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의 움직임 자체인데요. 언제 얼마에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를 계산해서 시장의 상태나 강도를 파악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지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해석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캔들과 거래량을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 우리가 종가 마감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일봉 종가 마감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 혹은 4시간봉 종가 마감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위에 안착을 해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윗꼬리, 아랫꼬리, 뭐 시가, 종가, 그리고 뭐 음봉, 양봉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캔들들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 이 거래량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세 볼륨이 붙어서 예를 들어서 음봉이 길게 뽑힌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두 번째 봉도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이 붙었을 때 정말 실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관심이 증가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추세장과 횡보장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추세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서, 그리고 거래량이 추세 방향으로 실릴 때 증가가 됩니다. 근데 이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비슷한 구간에서 반복이 돼요. 이걸 우리가 횡보장이라고 하는데, 이평선, 이동평균선이 수평에 가까워지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방향성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뭐 우리가 장세를 어느 정도 조금 행보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를 100% 믿진 않지 않습니까?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보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표가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가 만능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접근법을 보면 이 가격으로 시장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지표는 보조도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을 높이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뭐 지표도 보고 캔들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여러 가지 장세도 보고 하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수 보조지표 제가 5가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세를 판단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위에 보통 움직일 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는 RSI입니다. RSI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얘는 우리가 과매수, 과매도 구간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판단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죠. 30 미만은 과매도 구간이고요. 우리가 이런 과매수 구간, 그리고 과매도 구간이 왔을 때 과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열되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되죠? 반등을 하거나 되돌림이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 세 번째는 MACD입니다. 얘는 추세 전환의 타이밍을 보는 건데요.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게 골든 크로스면 매수 신호고 데드 크로스면 매도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볼린저 밴드, 이것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얘는 이제 보통 단타로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좀 유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볼벤이 좁아지고 있다, 그러면 언제 튈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중요하게 봐야 되고, 우리가 볼벤 상단에 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숏 포지션 진입하면 되고, 하단에 오면 다시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 만하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래량인데, 얘는 진짜 힘이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붙었는데 계속해서 뭐 찌끔찌끔 상승을 한다, 혹은 찌끔찌끔 내린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게 가짜 하락이고 가짜 상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거래량이 올라왔는지, 거래량도 보통 차트를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한쪽 방에 빵 터지죠. 매도세가 붙죠. 그러면 이게 진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한번 전용 해석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BTC 시장의 특성을 이해해 우리가 진짜 신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 지표가 잘 속는 자산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지표가 속는 전형적인 예시를 보면은 과매수인데 더 상승하고 폭락을 하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인데 발생하고 나서 속임수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4시간, 얘 같은 경우 24시간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압도적으로 큰 게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고래기간에 대량 주문이 조금 빈번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골든 크로스인데 들어갔어요. 매수를 진행했는데 속임수라고 하고 하락을 하게 되고, 과매수여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는데 혹은 차익 실현을 했는데 더 위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레버리지 시장에서 지표 왜곡 구조를 조금 보게 되면, 우리가 청산이 발생하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 기간이 특정 구간 유동성을 확인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청산 히트맵을 보면 어느 구간에 청산 물량이 몰려 있다. 그럼 이 가격을 해당 구간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대량으로 청산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추가 청산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표가 보여주는 것과 반대로 조금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장과 아시아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24시간 거래되지만 시간 특성상 아시아장과 미국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썸머 타임에는 21시 반에서 4시, 그리고 원래는 10시 반에서 새벽 5시가 미국장이고요. 아시아장은 아침 8시부터 5시가 아시아장입니다. 그리고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5시부터 10시 반까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네 번째는 이제 기관과
개인 포지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개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감정 매매, 그리고 레버리지 과다 사용, 그리고 지표를 100% 맹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조금 관점의 포지션을 구축하죠. 투자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동성을 모아서 한 번에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핵심 뭔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전 매매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 우리가 주봉 상황을 봐도 일단은 지금 현재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관점은 딱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59K가 저점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42K까지 하락할 가능성, 딱 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관점은 변곡 구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67.4K가 변곡 구간이에요. 요 구간을 돌파하면 여기가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42K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딱 요 두 가지로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어느 정도 이 빗각을 지금 뚫고 살짝 올라왔는데, 당연히 리플도 상황이 좋지는 않겠죠. 저도 재차 하락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XRP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뚫고 상승을 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께 조금 기초적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보조 지표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정말 많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콕 집어서 나는 얘랑 잘 맞더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활용하시는 분들, 그 하나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실수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것들을 어느 순간에 활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지, 이와 관련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67.4K,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이 진짜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갈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은 늘 세워주고 있으신데, 지난주 히든코인도 일주일 만에 오름세를 드러냈거든요. 이 내용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호랑이 굴에서 이 굴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솟아날 구멍을 전문가님이 늘 찾아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저번 주 히든코인을 바로 한번 보시면요. 얘는 이제 우리가 제가 그 급등락 코인으로 많이 가져왔던 코인이죠. 오르카 막 하면서 제가 장난쳤던 코인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지지 구간에서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45%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고, 여기서도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손절 기준을 잡아드렸었는데 2,300원이 무너지면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는 지금 거래량을 보면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계속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주요 지지 라인이 여기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 한번 무너졌었죠.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RSI가 과매도로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현재 이 되돌림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재차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요 구간에서, 요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6,500원이 지지 구간인데 6,700원 정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분할 매수로. 그럼 손절 기준은 당연히 6,500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시도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 코인이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매도세라든지 혹은 매수세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보고 진입할 계획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이전까지 잘 지켜왔었던 지지 라인이 이제는 저항 라인으로 돌아선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기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가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세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타점, 향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